충짜? 이거 드세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날 그는 허름한 국밥집 앞에 서 있었다.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한 노숙자처럼. 그가 찾은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단 하나 아들의 미래였다. 아들의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했다. 국밥을 내밀며 웃던 그 여자의 눈빛이 이상했다. 낡은 앞치마,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춥죠. 이거 드세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평생 돈으로만 세상을 재던 남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미소는 계산이 아니었고 온기였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다. 사람을 시험하려다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장실의 정적을 더 깊게 만들었다. 아들이 내 앞에 섰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마치 오래 묵은 돌덩이가 내 가슴에 떨어지는 듯한 울림이었다. 청운그룹의 수장으로 수많은 협상에서 물러선 적 없던 내가 지금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펜을 쥔 손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귀에 2번, 3번 울렸다. 서류 위로 떨어진 그 말은 서서히 강물처럼 번져 책상과 마음을 휩쓸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아들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보았다. 이미 마음이 정해진 눈이었다. 그 확신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누구지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강동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름은 한은서 29이에요. 식당 작은 29.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국밥집의 하얀 김과 허름한 간판, 그리고 낮은 가격표가 떠올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물었다. 학력은 집안은, 형편상 대학은 못 갔어요. 부모님 사정도 좋지 않았고 지금은 혼자서 가게를 지켜요. 혼자라는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연민마저 삼켜버렸다. 도연아, 넌 청운의 후계자다. 내 결혼은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내 말은 단단했고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사람을 보세요, 아버지. 은서는 진심인 사람입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웃음이 새어 나오려다 거친 한숨으로 바뀌었다. 진심이 통장 잔고를 채우나 진심이 가문을 세우나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나 자신이 미워졌다. 안 된다. 짧지만 무거운 2글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소개라도 안 된다. 나는 반복했다. 협상장에서 이겨왔던 목소리가 이번엔 나를 찍고 지나갔다.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도 한참을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다. 샹들리에 유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속에서는 내가 삼킨 말들이 뒤척였다. 혹시 내가 틀렸을까, 그 한 생각이 불씨처럼 피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곧 그 불씨를 밟아 꺼버렸다. 버튼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장비서. 예, 회장님.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해성조사연구소, 여기 의뢰해. 한은서 29 한강동 온기식당. 출신 학력 금융거래 지인관계 전부 조사해. 조용히. 비서는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안이 아니라 바닥이 사라진 듯한 불안함이었다. 밤이 되어 창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회장의 얼굴은 빛났지만 남자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나도 한때 밥 한 그릇에 하루를 걸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 위에 덧칠된 세월의 색이 너무 두꺼워 이제는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마음이 계산을 거부했다. 사흘 뒤 조사 결과가 도착했다. 봉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의 단어들은 납처럼 무거웠다. 그녀의 예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대출은 남아 있었으며 월세와 식자재 값에 쫓겨 살고 있었다. 학력은 고졸, 보호자는 없고 혼자서 가게를 꾸려간다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좁고 여가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담백하게 적혀 있었지만 나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사실만 적힌 문장 사이에서 설명되지 않는 따뜻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들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자존심은 때로 가장 모자란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척하는 갑옷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그 갑옷을 벗을 수 없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결론과 의심이 나란히 내 일상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작업복 낡은 운동화, 세탁하지 말고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오랜 세월 내 곁에 있던 사람은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낡은 옷을 입은 나는 회장이 아니었다. 어깨가 굽은 노인, 거칠어진 손등, 오래된 섬유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러나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내가 있었다. 단지 오늘의 나는 한 가지 다짐을 품고 있었다. 진심이란 말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피하지 않겠다는 것. 한강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사람을 본다고 하면서 왜 먼저 잣대를 세우는 걸까? 내 안의 목소리가 조용히 물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검증은 멈출 수 없었다. 온기 식당의 간판이 보였다. 노란 전등 아래 손글씨로 써진 이름. 문을 열자 국물의 수증기가 얼굴을 감싸 안았다. 6개의 테이블 수저 부딪히는 소리, 김치 냄새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몇몇 시선이 나를 스쳤다가 피했다. 나는 구석으로 향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보자. 내가 무엇을 보려 하는지도 모른 채 그래도 보자. 주방에서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반짝였다. 그녀가 나를 보고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바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저쪽 자리 비었어요. 목소리는 맑고 단정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예상과 달랐다. 자리에 앉아 그녀가 물컵을 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팔에 남은 긴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모른 척하며 주문했다. 국밥 하나.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다른 손님이 불평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국밥이 나왔을 때 그릇의 김이 내 안경을 흐리게 만들었다. 한 숟가락을 떠 넣었다. 과장도 허세도 없는 맛이었다. 장사꾼의 손이 아닌 누군가의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의 온도였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오늘 하루로는 부족하다. 진짜는 반복 속에서 드러난다. 그때 문가 쪽이 웅성거렸다. 쉰 목소리와 탁한 발걸음. 그리고 그릇이 흔들리는 소리. 그녀가 빠르게 그쪽으로 향했다. 내 손끝이 저릿했다. 아마도 내가 보려 했던 것들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다음 날 다시 온기 식당으로 향했다. 첫날의 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확신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향이 나를 감쌌다. 국물의 짠 냄새와 김치의 매운 향,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웃음소리. 어제보다 손님이 많았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설거지통을 비우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국물을 끓였다.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말수가 적었고 대신 손이 말을 했다.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김치통을 정리하며 아이가 엎질은 국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그 안에는 계산된 친절이 아닌 습관처럼 배인 진심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문이 벌컥 열렸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소리쳤다. 국밥 한 그릇 더 줘. 어제보다 싱겁잖아. 다른 손님들이 놀라 조용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멈췄다. 그녀가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진정하세요. 바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무슨 진정이야. 돈 냈잖아. 네가 뭔데. 남자가 탁자를 내리쳤다.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국밥을 새로 끓여 가져왔다. 그리고는 남자 앞에 두고 말했다. 이건 제가 다시 끓인 거예요. 혹시 더 짜면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가게 안에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한편으로는 감탄이,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내가 평생 쌓아온 성공이 저 한 그릇의 따뜻한 만큼 사람을 달래본 적이 있었던가. 그날 저녁 나는 차 안에서 보고서를 꺼내 다시 읽었다. 그녀의 인생은 숫자 몇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그녀는 그 어떤 데이터보다 생생했다. 진심이 가문을 세우지 못한다고 했던 내 말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다. 다음 날은 비가 내렸다. 나는 우산을 접고 식당 문을 밀었다. 손님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홀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몸을 떨더니 의자에서 미끄러졌다. 사람들이 놀라 일어섰다. 그녀가 가장 먼저 달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재빠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노인의 숨을 확인하고 바로 손을 얹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지만 그녀는 집중하느라 나를 보지 못했다. 몇 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고 그녀는 노인의 손을 꼭 잡은 채 따라 나갔다. 나는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에 그녀의 어깨에 사람을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서 진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것이 그 여자의 손끝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장비서였다. 회장님, 어제 그 식당의 여주인 병원에 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위독했지만 결국 살아났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이상하게도 그 빛이 따뜻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새 나는 내 안에 오래된 오만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나는 다시 한강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묘한 끌림이었다. 식당 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비도 오지 않고 날씨는 맑았다. 그런데도 노인들과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나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눈 밑에는 피곤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다. 바가주머니 국물 더 드릴게요. 조심히 드세요. 아이고, 최할아버지 오셨네요. 어제보다 컨디션 좋아 보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 햇살 같았다. 따뜻하지만 강했다. 나는 옆에 있던 중년 남자에게 물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매주 토요일엔 무료로 국밥을 나눠줘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요. 사장님, 혼자서 시작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머릿속엔 계산이 먼저 떠올랐다.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그리고 마진. 남는 게 있을까? 그런데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녀가 말하며 웃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되는 가게였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봤다. 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사라질 때마다 내 안에 오래된 자만심이 함께 녹아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남은 재료를 정리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얼굴엔 후회나 피로가 아닌 만족이 비쳤다. 나는 문 밖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런 사람을 나는 처음 본다. 그리고 생각했다. 진심이 가문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날에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날 밤 나는 비서를 불렀다. 장비서 한강동 옹기식당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지 박만수 씨입니다. 임대료가 밀려서 다음 달엔 계약이 끊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선함은 세상의 냉정함에 밀려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견딜 수 없었다. 그 건물 조용히 사들여. 임대료는 그대로 두고 임차인은 건드리지 마. 단 주인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야 해. 비서는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나는 계약 완료 보고서를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편했다. 도움을 주고도 숨겨야 하는 상황이 나를 낯설게 했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다. 이건 시험의 마지막 단계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았다. 이건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이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를 때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그녀가 나눈 국밥의 온기가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이었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사람이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밥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아, 주말에 시간 좀 내라. 상견례를 하자. 아들의 숨소리가 짧게 들리더니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정말입니까? 아버지, 나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는 직접 보고 싶다, 그 아이를. 상견례 날이 다가왔다. 나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단 한 번도 손이 떨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펜 하나를 쥐기도 어려웠다. 거울 속의 나는 여전히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마음속의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아버지였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다. 흰 테이블보 위에 놓인 와인잔이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그 옆에 그녀가 있었다. 깔끔한 원피스 차림머리를 단정히 묶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은서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 보는 듯 했지만 그 얼굴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국밥집의 밝은 불빛땀에 젖은 이마, 손끝의 흉터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봤다. 잠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어떤 깨달음이 스쳤다. 그녀도 알아본 것이다. 식사가 시작됐다. 아들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나는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 제 가게에 오셨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네, 내가 당신을 시험했소.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저 확인하고 싶었소. 우리 가문에 들어올 사람이라면 적어도 책임과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변장을 하셨군요. 그래요. 어리석었지.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 했지만 사실은 내 안의 편견을 확인하려 했던 것 같소. 아들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3번이나 당신을 시험했소. 처음엔 낯선 노인으로, 다음엔 손님으로, 마지막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소. 당신은 사람을 먼저 봤고 나는 체면을 먼저 봤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느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전부였겠죠.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이고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변이 술렁였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동안 미안했소. 내 오만이 당신의 진심을 더럽혔다면 용서해 주시오. 이제 나는 확신하오. 우리 아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고개를 드세요, 회장님.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그건 자존심도 아니었고 체면도 아니었다. 오히려 놓지 못했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요. 이제는 가족이 되어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그제야 눈시울을 훔쳤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안도라는 감정을 느꼈다. 이 결혼이 내 이름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다. 저는 여전히 국밥집을 계속할 겁니다. 그게 저의 삶이니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그 국밥집이 바로 우리 집의 자랑이 될 거요. 식당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빛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다. 이상하게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머리는 맑았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방안을 비췄다. 긴장과 안도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결혼식장은 작고 단정했다. 화려한 꽃장식 대신 은은한 국화향이 가득했고 하얀 천으로 덮인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언론의 플래시도 카메라 세례도 없었다. 그저 가족과 몇몇 가까운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깔끔한 검은 양복 차림이었고 그의 옆에는 한은서가 있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 대신 밝은 베이지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고 고요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주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조용히 울렸다. 나는 손을 들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따뜻함이 밀려왔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한은서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됐다.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얻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작은 연회장에서 식사를 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꾸준히 인사하며 정중히 행동했다.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아요. 아버님이라 부르면 됩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럼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웃었다. 며칠 뒤 나는 옹기 식당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였다. 간판은 그대로였고 사람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나에게 하는 말 같았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국물의 향, 김치의 매운 냄새, 그리고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나를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왔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냥 잠깐 들렀다.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돈 받으면 혼나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진짜 웃음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주문이 몰려도 불평하지 않았고 손님이 실수를 해도 웃으며 대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국자를 들어 국물을 붓고 반찬을 정리하고 손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든 행동이 마치 하나의 음악처럼 느껴졌다. 그 장면은 내 인생의 어느 성공보다 아름다웠다. 국밥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였다. 김이 피어오르며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한 숟가락을 떠넣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묘하게 균형 잡힌 맛. 세상의 복잡한 계산이 이 한 그릇 속에 단순하게 녹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참 이상하지. 이런 맛은 돈으로 만들 수 없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 나는 그 안에 목표만 적었다. 이익률, 자산 투자 확장, 모든 단어가 숫자였다. 하지만 오늘 그 아래에 새로운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을 남기는 삶. 펜끝이 종이를 스칠 때 묘한 전율이 일었다. 나는 처음으로 성공이란 단어의 다른 의미를 이해했다. 며칠 후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했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내가 직접 주문한 음식이 놓였다. 대화는 부드럽게 흘렀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잔을 들며 웃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마음을 여는 순간 시작되는 거야. 나도 이제야 배운다. 한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도 아버지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누군가를 이기는 데 있지 않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데 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봄의 공기가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처럼 마음도 식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내 인생은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나는 자연스럽게 발길을 한강동으로 돌렸다. 청운그룹 회장 윤건우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여인의 진심을 배우고 싶은 제자로서 옹기 식당을 찾았다. 처음엔 단순히 아들과 며느리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느새 그곳은 내 마음의 쉼터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고급 호텔의 향기보다 그 국밥집의 구수한 냄새가 훨씬 따뜻했다. 토요일 오전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었지만 이미 노인 몇 명이 가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허리가 굽은 노인, 낡은 신발을 신은 할머니, 그리고 손을 꼭 잡은 손자까지 모두 기다림 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밥을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그 온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은서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조금 더 푹 끓였어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드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나는 몰래 모자를 눌러쓰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여전히 내가 그녀의 시아버지임을 모른 척하고 있었다. 가게 안은 금세 북적였다. 그녀는 쉼없이 움직였다. 국자를 들어 국물을 붓고 반찬을 채우고 손님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며 웃었다. 오늘은 김치가 좀 더 익었네요. 이게 제일 맛있을 때예요. 할아버지 너무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천천히 드세요. 그 말들이 공기 중에 따뜻한 결처럼 흘렀다. 잠시 뒤 한 노인이 기침을 하며 그릇을 놓쳤다. 김이 피어오르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한은서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수건을 들고 달려가 노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손대이신 데 없죠. 그리고 조용히 엎질러진 국물을 닦아냈다. 그 손끝은 다정했고 그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울컥했다. 회장실에서 수많은 사람을 지휘할 때조차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노인 앞에 다시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다. 이건 서비스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은서 씨는 천사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 천사가 아니라 요리사예요. 대신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 말을 듣자 나는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진심. 그 단어가 다시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점심이 끝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지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 가게는 언제부터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3년 전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던 시절 동네 아주머니가 밥 한 그릇을 주셨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돌려줘야겠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오만함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들을 불렀다. 도연아, 네가 말한 대로 손님이 많다더니 정말 그렇더구나. 가게가 좁아 보이던데.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확장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이름은 절대 바꾸지 마라. 온기식당, 그 이름이 전부야.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내 아버지. 며칠 뒤 나는 건물주 박만수에게 연락했다. 이미 그 건물은 내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 사실은 비밀로 남겨야 했다. 나는 새로 옆 건물까지 매입하며 지시했다. 벽을 터서 하나로 합쳐주세요. 간판은 손대지 말고요. 그 이름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공사가 시작되었고 나는 멀리서 그 과정을 지켜봤다. 먼지가 날리고 철제문이 뜯겨나가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동안 묘한 설렘이 밀려왔다. 며칠 후 하는서는 새로 확장된 가게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럴 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웃었다. 도연이가 이야기하던데 손님이 많아졌다더군. 축하하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데 이렇게 큰 축복이 돌아오다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작은 일을 큰 마음으로 해왔소.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언젠가 답을 주게 되어 있지.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저 밥 한 그릇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가진 힘이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날 밤 나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회한이 풀려나고 있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 속에 남는 것이다. 옹기식당의 불빛이 거리에 번질 때 내 인생의 불빛도 함께 따뜻해지고 있었다. 확장된 옹기식당은 이제 마을의 작은 상징이 되었다. 간판 밑에는 늘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저녁 무렵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 국밥 냄새가 골목 끝까지 번지면 아이들이 장난치며 뛰어다니고 노인들은 의자에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한은서는 매일 새벽마다 직접 육수를 끓였다. 푹 고운 사골 냄새가 골목을 감싸 안으면 마을은 그 향기로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토요일이면 그곳을 찾았다. 예전엔 회장의 권위를 등에 업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과 밥그릇의 김이 나를 움직였다. 가게 안에는 새로운 직원이 늘었고 봉사자들도 많아졌다. 학생부터 퇴직한 어르신까지 모두가 온기라는 이름 아래 모여 있었다. 그날도 식당은 붐볐다. 무료 국밥데이라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엌과 홀을 오가며 모든 걸 챙겼다. 누군가에게는 반찬을 더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옷깃을 여며주었다. 사람들은 그 따뜻함에 이끌려 다시 찾아왔다. 식당 한쪽에는 작은 게시판이 있었다. 거기엔 손님들이 남긴 짧은 쪽지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따뜻한 밥 덕분에 하루를 버텼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이 집의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나는 그 글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내 회사의 실적표보다 그 한 장의 메모들이 더 진심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 속에서도 세상은 늘 변화를 예고했다. 그날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엔 냉기가 있었다. 한은서 씨, 이 지역 재개발 건으로 가게 철거 통보 받으셨죠?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재개발이요? 전 들은 게 없는데요. 남자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일대 건물주가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 건물주가 누군지 아시오? 남자는 내 얼굴을 보더니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개인 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짧게 웃었다. 그래요. 알겠소. 가보시오. 남자가 나간 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회사의 이사회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도시 재개발 계획은 오래전부터 내 손을 거쳐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다. 내 이름으로 된 그 땅이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흔들 위협이 되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비서를 불렀다. 장비서 내 이름으로 된 한강동 구역 철거 계획 모두 중단시켜. 이유는 묻지 말고. 회장님 이미 시청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럼 다시 승인 취소 요청을 넣어. 이유는 환경 보존 및 사회적 가치 우선. 그렇게 기록해. 예,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 아래에서 온기식당의 불빛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가 도시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식당을 찾았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웃으며 나를 맞았다. 하지만 눈 밑엔 피곤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버님. 어제는 조금 놀랐지만 모든 방법이 있겠죠. 나는 그녀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걱정 말아요. 그 땅은 아무도 손 못 댈 거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세상엔 지켜야 할 게 있어.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더더욱.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님, 전 단지 이곳이 없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기엔 제가 나눈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은서 씨, 그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소. 장소는 변해도 진심은 어디서든 불을 밝히니까.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이 점점 꺼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향했다. 그 속에서 온기식당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마치 세상 끝에서 남은 마지막 따뜻함처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다. 밥 한 그릇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날 나는 내 안의 모든 계획표를 찢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하나 적었다.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들 것. 바람이 불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온기식당의 불빛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 불빛은 이제 나의 길잡이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온기식당을 찾았다. 가게 앞에는 무료 급식데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던 그 행사는 이제 마을의 전통이 되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향기에 둘러싸였다. 고소한 국물 냄새와 김치의 매운 향,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녀가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며 인사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오늘은 손님이 많네. 네, 오늘은 동네 아이들도 왔어요. 학교에서 봉사활동 나온다네요. 그래, 그거 좋은 소식이네. 나는 자리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음식을 나르며 웃고 노인들이 고맙다고 손을 잡았다. 그 장면은 그 어떤 연애보다 따뜻했다. 식당 한켠에는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낯익은 얼굴을 알아봤다. 바로 몇 달 전 쓰러졌다가 그녀가 구해준 정춘호 어르신이었다. 그는 국밥을 반쯤 먹고 고개를 들더니 내 쪽으로 미소 지었다. 덕분에 다시 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건강해지셨군요. 은서 씨가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힘이지요.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챙겼다. 손끝은 빠르지만 부드러웠고 모든 행동에 의미가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돈으로 세운 제국은 언젠가 무너질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으로 세운 공간은 오래 남는다. 점심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자 나는 그녀를 불렀다. 은서 씨, 잠시 이야기 좀 하세.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내 앞에 앉았다. 네, 아버님. 이제 가게가 꽤 알려졌소.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들어올 테고 후원도 늘겠지. 하지만 그런 게 당신을 흔들지 않게 하시오. 온기 식당의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알아요. 밥을 팔지만 사실은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은서 씨,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소. 돈은 쌓을수록 무거워지고 진심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는 것. 그걸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줬소.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아버님, 그래서 말인데 나도 당신처럼 뭔가를 시작하려 하오. 무엇으려? 청운그룹 이름으로 사회공익재단을 만들 거요. 이름은 온기재단. 무료 급식, 교육, 복지 다 포함될 거요. 사람들에게 다시 따뜻함을 돌려주려 하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정말요? 그 이름을 써도 괜찮을까요? 당신이 준 이름이요. 세상에 더 퍼져야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회사 연역서를 펼쳤다. 첫 장에는 성장과 성공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위에 펜으로 새로운 문장을 덧썼다. 성장은 돈으로, 성공은 마음으로. 며칠 후 재단 설립이 공식 발표되었다. 기자들은 물었다. 회장님,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나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대답했다. 한 그릇의 국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안엔 사람의 온기가 있었고 저는 그 온기에 빚을 졌습니다. 그 말이 세상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온기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른 새벽에 육수를 끓였고 여전히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나를 불렀다. 아버님, 내일은 꼭 함께 서빙해 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내 나이에 국자질이라 흥미롭겠네. 아버님은 이미 제일 든든한 직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젊은 시절에 내가 보였다. 계산서와 계약서에 묶여있던 그 얼굴이 이제야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그녀와 함께 국밥을 나눴다. 사람들은 놀라며 웃었다. 회장 윤건우가 국자를 들고 밥을 푸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인생에서 가장 편안했다. 국밥의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내 얼굴을 감싸며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야 진짜 따뜻해졌구나. 그날 이후 온기 식당은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되었다. 신문에도 실리고 방송에서도 다뤄졌다. 국밥으로 세상을 바꾼 여인, 그리고 그를 지켜준 회장이라는 제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며 웃었다. 세상을 바꾼 건 내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한 그녀였다. 재단 설립 이후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직접 식당에 나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회장이라 불렀지만 그곳에서는 그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저 밥을 푸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 중 하나였다.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알았다. 세상은 거대한 성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웃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식당 문을 열자마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바로 몇 달 전 쓰러졌다가 회복한 정춘호 어르신이었다. 그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사장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뭘 이런 걸 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은서 씨, 그날 나를 살려준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이제 나도 매주 여기서 봉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의사가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나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심은 전염된다. 한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을 바꾼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닫힌 후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다. 도현이와 은서 그리고 직원들 봉사자들이 둘러앉았다. 나는 잔을 들며 말했다. 여러분,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돈은 잠시 남지만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언젠가 세상을 덮을 겁니다. 은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그게 바로 온기의 힘이에요.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사람의 상처를 덮어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작은 세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재단 활동은 점점 커졌다. 장학사업, 독거노인 지원, 어린이 급식소까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말이면 식당으로 향했다. 서류와 보고서 대신 국자와 앞치마를 들고. 그러던 어느 날 은서가 내게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거든.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세고 진심보다 실적을 먼저 쫓았지.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깨달았소. 결국 남는 건 관계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건 마음이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삶이지. 사람은 혼자 살면 공허해지거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전 매일 국밥을 끓이는 게 행복해요. 그 안에 제 마음이 담기니까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기 전 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단단한 손. 그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은서 씨, 내 아버님, 이제야 알겠소. 내가 이 나이에 배우고 있단 걸. 무엇을요 사람을 믿는 법을요. 그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저도요.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불을 함께 껐다. 불이 꺼진 식당 안은 조용했지만 그 어둠 속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불빛이 그 작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것처럼.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성공이란 결국 사람의 온도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후회도 새로운 시작의 희망도 함께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한강동 골목을 감쌌다. 하지만 온기 식당 안의 공기는 언제나 같았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사람 냄새가 났다. 매주 토요일이면 나는 여전히 그곳으로 향했다. 한때는 거대한 회사를 이끌던 내가 이제는 국밥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푸는 일을 인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도 아침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다. 무료 급식 100번째 날이었다. 가게 앞에는 동네 방송국 카메라까지 와 있었다.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이렇게 오래 봉사하실 줄 알았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단 하루만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됐지요. 사람의 따뜻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맛보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카메라를 향해 덧붙였다. 사람은 돈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따뜻해질 때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날 오전 내내 식당은 북적였다. 그녀는 새벽부터 쉬지 않고 움직였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밝았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고 노인들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은 밥을 파는 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집이다. 점심 무렵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다. 그는 옷차림이 초라했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혹시 일자리 구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먼저 밥 드세요. 밥 먹고 얘기해요. 청년은 멋쩍게 웃었다. 돈이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대접합니다. 그녀는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국밥 한 그릇이 청년 앞에 놓였고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다. 그 청년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더니 조용히 말했다. 살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됐어요.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사람은 거창한 말보다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 더 크게 위로받는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자 나는 그녀와 마주 앉았다. 이제 이 식당은 작은 가게가 아니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집이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모습이에요. 밥 한 그릇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지는 곳.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배울 차례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님이요, 그래. 나는 평생 돈을 버는 법만 배웠지. 마음을 버는 법은 이제야 배우고 있소. 그날 밤 식당이 문을 닫고 나서 우리는 함께 남아 청소를 했다. 국물 자국이 묻은 테이블을 닦으며 그녀가 말했다. 아버님 언젠가 이 식당이 없어지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렇소? 이곳에서 배운 마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그건 제 안에 있으니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불빛이 꺼져도 온기는 남는 법이지. 밖으로 나가니 여름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식당 창문 안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따뜻하게 깜빡였다. 나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은서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을 믿게 됐소. 며칠 후 회사의 이사회가 열렸다. 임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청운그룹의 핵심 가치는 이익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기업은 돈을 남기지만 사람은 마음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남기는 회사를 만들 겁니다. 누군가는 놀란 듯 했고 누군가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성공의 정의는 바뀌어야 한다고.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이제야 당신이 말하던 따뜻한 삶이 뭔지 알겠어요.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한강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멀리서 옹기 식당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내 인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희망처럼 보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사람은 결국 따뜻한 기억 하나로 살아간다. 그날 밤 내 마음은 오랜 세월을 돌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속으로 돌아갔다. 모든 성공도 명예도 결국엔 그 한 그릇의 온기 앞에서 겸손해질 뿐이었다. 가을이 찾아왔다. 옹기 식당 앞 가로수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식당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문을 열면 늘 반겨주는 냄새,
국물의 짭조름한 향기와 삶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배가 고파서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외롭지 않기 위해 오는 사람도 많았다. 나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식당에 있었다. 손에 익은 국자를 들고 김이 오르는 냄비를 저었다. 아버님 이제 완전히 프로셰프 되셨네요. 한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프로라니 아직 멀었어. 내가 끓이면 국물이 조금 싱겁다고들 하더군. 그건 마음이 담겨서 그래요. 진짜 맛은 간이 아니라 온도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내게는 철학처럼 들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붐볐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얼굴은 익숙했다. 바로 몇 달 전 쓰러졌다가 그녀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던 정춘호 어르신이었다. 그는 조금은 여위었지만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아이고 은서양, 오늘은 꼭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가 놀라며 달려갔다. 할아버지 건강해지셨네요. 그때 덕분에 지금까지 살고 있소. 내 생일이라 오늘은 꼭 여기서 밥 먹고 싶었지. 그 말에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정성껏 국밥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할아버지 앞에 놓였다. 이건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생일 축하드려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 맛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코끝이 찡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부자와 권력자가 있지만 진심한 그릇이 주는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난 뒤 우리는 모두 모여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 대신 국밥과 김치 그리고 소박한 미소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촛불을 끄며 말했다. 이 집의 밥은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건 아버님이 매일 국자를 들어주시니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내가 배운 게 더 많지. 당신이 내 인생을 다시 끓여줬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랜만에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내 꿈들이 빼곡했다. 매출 성장, 투자 유치, 자산 확장. 수많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아래에 덧쓴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을 남기는 삶. 나는 펜을 들어 그 밑에 다시 적었다.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며칠 후 청운그룹에서 연락이 왔다. 이사회가 나의 이름으로 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공헌대상 윤건우상이라 부르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상은 나보다는 그 이름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요. 옹기상이라고 하시오. 비서가 잠시 멈칫했다. 옹기상, 멋진 이름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식당에 들러 은서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청운그룹에서 상 이름을 내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더군. 좋은 일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름은 온기상으로 하라고. 그녀는 잠시 말을 잃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울 것 없소. 이건 당신이 세운 이름이니까. 나중엔 전국 어디서든 온기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을 거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사실 전 늘 겁이 났어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작고 금방 사라질까 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은 불빛이 세상을 밝히는 법이요. 당신의 온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옮겨졌소.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소. 그날 밤 식당 불을 끄며 나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사람의 온기는 불빛처럼 이어지는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내 인생에 남은 모든 야망은 잦아들고 그 자리를 조용한 평화가 채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옹기 식당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나는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내 생이 다할 때까지. 겨울이 찾아왔다. 한강동의 바람은 매서웠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 속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 추운 계절 속에서도 온기 식당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국물의 향기와 김이 거리를 덮으며 따뜻한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그날도 나는 이른 아침에 식당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문을 열자마자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마음을 데웠다. 아버님, 오늘은 더 일찍 오셨네요. 한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이마에는 서리처럼 맺힌 땀이 반짝였다. 잠이 오질 않아서 말이오. 이런 날엔 따뜻한 국밥 냄새가 약이거든. 그녀는 국자를 들고 천천히 국을 저었다. 그럼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진한 국물로 대접해 드릴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한 그릇 부탁하지.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창문 밖으로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추위에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의자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다. 오늘은 서비스로 계란도 하나 넣었어요. 추우니까 든든하게 드세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얼굴이 풀렸다. 식당 안은 점점 따뜻해졌고 나는 그 온기 속에서 오래전의 나를 떠올렸다. 언제부턴가 나는 돈이 전부라고 믿었다. 사람은 능력으로 평가받고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한 그릇의 밥으로 웃음을 만드는 이 여자를 보며 나는 인생의 진짜 가치를 새삼 깨닫고 있었다. 점심이 끝나갈 무렵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혹시 이곳이 무료 급식소 맞나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한은서가 다가가 말했다. 네, 맞아요. 아이도 같이 드세요. 따뜻한 국밥 금방 나와요. 여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요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 이끌었다. 괜찮아요. 여긴 그런 사람을 위해 있는 곳이에요. 그 장면을 보며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천국이구나. 그날 저녁 식당이 문을 닫은 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은서 씨, 이제 그만 쉬어야 하는 거 아니요? 너무 무리하잖소. 그녀는 웃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이곳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전 괜찮아요. 희망이라, 네, 아버님.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지만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마음을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를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쌓아둔 계약서와 투자 문서들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하나둘 찢어버렸다. 그 종이들은 내 과거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나는 새로운 문서를 올려두었다. 청운재단 온기상 후원 계약서. 그리고 그 밑에 직접 서명했다. 윤건우. 며칠 뒤 나는 식당으로 돌아왔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치우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버님 또 오셨어요. 이제 내 자리니까. 그만 놀랄 때도 됐지 않소. 그녀가 웃었다. 그럼 오늘은 제일 먼저 서빙해 주세요.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다. 좋지. 그날 나는 수십 명의 손님에게 국밥을 건넸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났다. 따뜻하다, 살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 말들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문득 한 아이가 내 앞에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작은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이 쥐어져 있었다. 이건 내가 받은 건데요. 아저씨도 따뜻해야 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고맙다. 너 덕분에 더 따뜻해졌구나.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주고받고 웃고 그렇게 따뜻해지는 거지. 밤이 되자 식당 불빛이 거리 위로 번졌다. 나는 문을 닫기 전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 눈송이들이 온기 식당의 불빛 위로 내려앉았다. 나는 속삭였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돈도 명예도 끝도. 왜냐하면 내 안엔 이 온기가 있으니까. 그날 밤 식당 안에는 국물의 향기와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조용한 평화가 가득했다. 이제 내 인생은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처럼 소박하지만 진심으로 완성되어 있었다.